안녕하세요. 예디야기입니다. 예디야기의 사연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 DJ 유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꼭 부탁드리며 저는 여러분들의 댓글도 모두 읽고 있습니다. 댓글도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대구에 살고 있는 34세 주부입니다. 유튜브로 요리 레시피를 검색해보다가 몇 번씩 사연 읽어주는 남녀가 자동으로 떠서 접하게 된 초급자랍니다. 몇몇 사연들을 듣다 보니 제 남편과 시어머니 이야기도 들려드리고 싶고 연륜 있으신 중급 고급자분들께 여러 말씀을 듣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남편과는 제가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24살, 세상 물정 몰랐던 시절에 만났습니다. 20살 때부터 친한 친구와 동업으로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동업했던 친구가 여러 거래처에서 돈을 빌리고 모아온 돈을 들고 도망을 갔어요. 어느 정도 친한 친구였기 때문에 그 친구의 가족들과 집 주소도 알고 있었는데 말이죠. 그 친구의 가족들은 그저 모르는 일이라며 어렵게 찾아온 절 문전박대하였고 며칠 뒤 야반 도주까지 하였어요. 전 할 수 없이 소송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소송 같은 거 해본 적도 없어서 무작정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갔어요. 제일 돈을 적게 받을 것 같아 보이는 작은 사무실로 말이죠. 그 작은 변호사 사무실의 변호사가 제 남편입니다. 도와주는 사람 하나 없이 고시원 같아 보이는 그 작은 사무실에서 혼자 일하더군요. 전 진짜 못난이같이 질질 짜며 남편에게 모든 이야기를 하소연하듯이 설명했고 남편은 휴지를 갖다 주며 우는 절 달래주었어요.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소송 기간은 생각보다 길었고 저와 남편은 자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어야 했습니다. 변호사 비용을 선불로 어느 정도 지불을 해야 했는데 남편은 한사코 일이 해결되면 받으면 된다며 거절했어요. 안 그래도 거지였는데 너무 고마웠지 뭐예요. 남편은 정말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 빨리 해결해 드릴게요. 울지 마세요. 계속 우시니까 마음이 아프네요. 낡은 정장에 촌스러운 안경, 밖에서 만나면 쳐다도 안 볼 사람이었는데 절 위로하던 그때 그 멘트며 낡아 빠진 사무실에서 잔잔하게 깔아놓은 재즈 음악, 책 냄새, 그리고 남편에게 풍기는 많이 배운 냄새, 변호사라 그런지 후광이 비쳤습니다. 촌스러운 남편이 장동건으로 보이는 환각이 있었어요. 사무실에 갈 때마다 주던 그 믹스 커피도 어찌나 고급 커피처럼 맛있던지 나중에는 소송 때문에 방문하는 그 길이 괜히 설레기도 하더라고요. 정말 장동건 보러 가는 길처럼 말입니다. 반년 정도 기간이 지나고 그 나쁜 년 잡아가지고 다행히 잘 해결되어 소송이 마무리 지어질 때쯤 그 양심 없는 것이 돈 없다, 배째라 하는 바람에 바로 돈을 돌려받을 수는 없었지만 자기 일처럼 열심히 도와준 남편에게 돈을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장동건이 돈을 받지 않았어요. 돈이 오가는 사이가 아니었으면 좋겠다면서 말이죠. 그래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보는 제게 결혼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결혼하시라고 했어요. 멈칫하고 제 말에 순간 당황하더니 쉽게 풀어서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남편 자신이 그 어떤 소송보다 열심히 해서 해결한 이유가 하루라도 빨리 결혼하고 싶어서 미친 듯이 뛰어서 해결한 거라고 하더군요. 네, 소송 때문에 결혼이 많이 미뤄진 건가 싶어서 알겠으니 서둘러 결혼하시라고 부추겼습니다. 제가 계속 못 알아먹으니 그제야 결혼 상대가 저라고 알려주더군요. 당황스럽긴 했지만 저도 마음이 없던 건 아니었던 터라 바로 대답을 했어요. 그래요. 저랑 결혼해요. 그렇게 저는 비싼 변호사 비용이 아닌 혼인신고서로 보답했습니다. 친정에 변호사 사위 들어오게 생겼다고 친정 엄마께 말씀드렸더니 저처럼 주제 파악이 빠른 친정 엄마께서 변호사 하는 사람이면 그래도 성실하겠다면서 알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박또박 변호사라고 말해드렸죠. 그러자 엄마는
요즘 사기치면 잡혀간다고 정신 차리라고 하셨어요. 며칠 뒤 남편과 같이 찾아가 명함을 보여드리고서야 변호사 사위가 생겼다면서 친정은 축제 분위기였고 저 또한 역시 위기가 있으면 기회도 생긴다는 말이 떠올랐어요. 세상에서 제일 불행하다고 생각한 순간에 남편을 만났으니까요. 어쩌면 운명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부모님이 안 계신 건가 착각이 들 정도로 시댁에 관한 이야기나 언제 뵐지에 대한 언급을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조심스러워져서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결혼식 날짜까지 잡고 나서야 저에게 이야기하더군요. 나한테 홀어머니 한 분이 계셔. 조금 어렵겠지만 내일 결혼식에 오실 거야. 상견례도 하지 않았는데 결혼식 직전에 그런 이야기를 하니 조금 당황스러웠어요. 계속 왕래가 없는 그저 낳아준 어머니이신 건가? 아니면 어머니가 재가를 하신 건가 싶었죠. 그래서 친정 식구들도 결혼식 때 시어머니를 처음 뵈었어요. 남편은 홀어머니와 같이 살 예정은 없으니 걱정하지 말라더군요. 연을 끊고 사는 집안인가 했습니다. 결혼식에서 뵌 시어머니께서는 신부 대기실로 찾아오셔서는 저를 빤히 보시다가 위아래로 한참을 훑어보시더니 말없이 나가셨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친구들이 시어머니 관상가이시냐며 신기해 하더라고요. 절 너무 매섭게 쳐다보고 가셨거든요. 꼭 절 며느리 취급 안 하실 것처럼 말이죠. 찜찜했어요. 그리고 그 찜찜함은 예상을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식을 올리자마자 질기고 질긴 시어머니와의 인연이 시작되었어요. 처음엔 시어머니께서 남편에게 계속 연락을 했어요. 집에 가습기가 없으니 비싸고 좋은 걸로 사다 달라. 정수기가 낡았으니 연예인 누가 광고하는 걸로 바꿔달라. 자잘한 심부름들 이어서 남편이 저에게 대신 부탁했죠. 그 정도는 어려울 거 없어서 막상 해드리면 제가 해드린 게 모델이 마음에 안 드신다는 등 크기가 별로라는 등 다른 디자인을 지정해서 다시 보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별거 아닌 일들을 몇 번씩 반복하고 구매하고 환불하고 교환하고 번잡스럽게 이를 데가 없었어요. 게다가 남편에게 전달받아 시어머니 뒤치다거리를 하던 중 아예 남편이 제 연락처를 시어머니께 넘겼는지 시어머니께서는 남편이 연락이 안 된다면서 저에게 부탁을 하시는 겁니다. 무슨 말도 못 알아듣겠는 아랍 제품을 보여주면서 여기껏 화장품을 구해달라고 하시거나 시댁에 버젓이 멀쩡하게 돌아가는 선풍기가 있는데 선풍기는 일제가 최고라면서 한국에 들어오지도 않는 걸 사다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꼭 저에게 말도 안 되는 시집살이를 시키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저도 참다가 남편에게 얘기했어요. 시어머니 장단에 맞춰드리기 좀 많이 불편하다고요. 그런데 남편의 대답이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내가 당신 그때 소송 비용 안 받았잖아. 그거 대신 우리 엄마 좀 잘 받으려. 알겠지? 아니, 그걸 그렇게 퉁친다고? 완전 사기 결혼이었네. 남편에게 평소처럼 장난식으로 말하고 넘겼어요. 설마 농담이겠거니 했죠. 그런데 남편 말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어이가 없는 겁니다. 아니, 이게 무슨 봉이 김선달 같은 계산법이래요? 상도에 어긋나는 거 아닌가요? 소비자 보호센터에 신고할 뻔했네요. 부부 사이에 예전 일을 끄집어내는 것도 어이없지만 제가 지 대신 효도하는 걸로 갚으라니요. 남편은 일이 바쁘다면서 시어머니 이야기만 나오면 짜증을 내고 회피했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끝없이 연락이 오는 시어머니의 요구에 진짜 구해서 갖다 바쳤어요. 그래도 제가 쇼핑몰 운영을 오래 해봐서인지 구하려면 구할 수 있더라고요. 그것도 무슨 배송비만 몇십만 원씩 지불하면서 말입니다. 시어머니께서 요구하시는 걸 제가 뚝딱뚝딱 갖다 드리니 표정이 엄청 놀라신 눈치더라고요. 저 힘들게 하려고 트집 잡는 거였는데 제가 다 들어드리니 얼마나 소름이 끼치시겠어요. 그럴 때면 좋아하시는 게 아니라 왜 네 남편은 안 왔냐며 오히려 혼났습니다. 내가 우리 효자 변호사님한테 사다 달라고 했지. 왜 네가 오니?
넌 시간이 많은가 보구나. 네. 남편이 변호사시라 많이 바빠요. 아시잖아요. 뭐 필요하시면 남편 말고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바쁜 효자 변호사님이 어머님 연락받기 힘드시다네요. 효자, 이상하죠? 효도는 지금 제가 하고 있는데 왜 남편이 효자인지 이게 그 말로만 듣던 대리 효도인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나 집에 무심하던 아들들이 결혼만 하면 효자가 된다는 말 있잖아요. 남편을 만나던 시절에도 그렇고 결혼 후에도 남편이 시어머니를 찾아뵙거나 그 흔한 안부전화 한 통화 하는 꼴을 본 적이 없어요. 늘 귀찮고 바쁘다는 핑계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대체 그 효자라는 딱지는 어디에서 온 건지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이어지는 시어머님 말씀에서 효자의 근원지를 알겠더군요. 그놈의 변호사라는 게 시어머님의 효자 기준이었나 봅니다. 우리 변호사님이 너무 바쁘고 대단한 일 하시느라 정신이 없지. 그래도 난 아들이 집에 왔으면 좋겠는데 네가 올 거면 그냥 오지 말아라. 그래도 땀을 뻘뻘 흘리며 열심히 구입한 거 들고 온 며느리한테 오지 말라니요. 그렇다면 감사합니다. 속으로 몇 번을 외치고는 서운한 척하며 집으로 돌아왔어요. 까짓거 몇 번 뵙지도 않은 시어머니를 제가 무슨 효부심이 끌어오르겠어요. 제가 시어머니여도 저보다는 아들이 오는 게 좋으시겠죠. 남편에게 오늘 일을 설명해주고 제발 시어머니께 한번 얼굴을 비추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은 알겠다며 겨우 대답을 했어요. 하지만 그날도 그 다음 날도 남편은 시댁에 방문하지 않았고 어느 날 들여다본 남편의 핸드폰에 시어머니 연락처가 차단돼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이 자식 진짜 제대로 불효자구나 생각했어요. 남들 힘든 거 해결해주고 좋은 일 하는 게 변호사인데 정작 지 엄마한테 저렇게까지 모질 필요가 있나 싶었죠. 남편 몰래 시어머니 연락처를 차단해 둔 걸 풀어버렸어요. 그러던 어느 날 계속 남편과 연락이 잘 안 되시는지 오지 말라던 제게 문자를 보내셨습니다. 오늘이 시어머니께 중요한 기념일이라고 말이죠. 꼭 남편이랑 시댁에 들러서 밥을 먹고 가라고 하셨습니다. 경조사는 그래도 챙기겠거니 남편에게 오늘이 대체 무슨 날이냐고 물었어요. 그런데 아무 날이 아니라는 겁니다. 관심이 없어서 잘 모르는 건가 하고 시어머니 생신이나 돌아가신 시아버님 제사일 이것저것 물었는데 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도 일단 오라고 하셨으니 저녁에 퇴근하고 같이 방문하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중요한 미팅이 있다면서 남편이 죽어도 안 가겠다는 거예요. 시어머니께 갑자기 연락을 받기도 했고 남편 표정이 정말 일이 있어 보여서 할 수 없이 이번에도 저 혼자 가겠다고 했어요. 도착하기 전에 무슨 일이신 건지 뭐 필요하신 건 없는지 전화를 드렸는데 제 전화라서 피하시는 느낌이었습니다. 할 수 없이 제일 무난한 선물인 꽃을 사갔어요. 배를 누르니 시어머니께서 너무 밝은 웃음을 보이시며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 코앞으로 꽃다발을 내밀었어요. 그런데 저밖에 안 보이자 다시 문을 닫아버리시는 거예요. 당황한 저는 순발력 있게 문을 손으로 잡아 잠기기 전에 바로 다시 열었고 비집고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집안엔 음식 냄새가 진동했고 거의 집들이 갔을 때 차려질 법한 상이 차려져 있었어요. 상 가운데 떡하니 하얀 케이크도 있고 초는 5개가 꽂혀 있었죠. 시어머니께서 문을 억지로 닫으시는 바람에 문 사이에 꽃이 끼어 제가 준비한 꽃다발에 대가리는 없었습니다. 줄기만 덩그러니 남겨 있었는데 당황한 저는 그 꽃줄기 다발을 건네드리며 무슨 날인지 물었어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우리 효자 변호사님이 변호사 된 지 5년째 된 날이야. 변호사 시험 됐다고 했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이만큼 큰 기념일이 어디 있니? 네, 듣고 보니 기념할 만한 날이기는 한데요. 그 효자식 너무 바빠서 못 왔습니다. 라고 절대 입이 안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거짓말을 했어요. 안 끝난 사건이 있어서 조금 늦게 올 것 같다고 말이에요. 많이 늦을 것 같으니 우리끼리 먼저 시작하자고 했습니다. 근데 주인공이 안 왔는데 뭘 시작하냐면서 배고픈 제게 물 한 모금 안 주셨어요.
화장실 가는 척하면서 남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남편, 빨리 와. 끝나는 대로 곧장 와. 안 그러면 나 갇혀서 집에 못 가. 안 오면 이혼이야? 그런 줄 알아? 그런데 남편은 끝까지 오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절 진수성찬 앞에 앉혀놓고 아무것도 손대지 못하게 하셨어요. 음식 식을까봐 데우기를 반복하시는 시어머니가 점점 안쓰러워지기까지 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입을 떼시기 전까지는 말이죠. 집에 사람 하나 들어오는 게 그래서 이렇게 중요하다. 내가 뒤에서 우리 효자를 얼마나 구워 삶은 건진 모르겠는데 변호사식이나 되는 녀석이 어디 너 같은 애를 만난 건지 참 답도 없다. 답 없는 건 제가 아니라 남편입니다. 아니죠. 내일 이혼할 거니까 아주머니 이혼남 아들이 답이 없어요. 전 대답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집으로 가려는데 시어머니께서는 저를 잠깐 세우시더니 남편이 좋아하는 거라며 상에 차려둔 음식들을 싸주셨습니다. 끝까지 저는 없는 사람 취급하시고 잘난 남편만 생각하시는데 집에 가는 길에 다 던져버릴까 하다가 팔이 빠질 것 같은데도 이고 지고 들고 갔어요. 그 효자식 주려고 말이죠. 집에 가니 내일 당장 자기 이혼 소송을 준비하셔야 할 변호사님께서 소파에 질펀하게 앉아서는 뻔뻔하게 치킨을 쳐드시며 텔레비전을 보고 계시더라고요. 저를 보고는 찔리는 게 있는지 어색하게 웃어 보이는데 힘들게 들고 온 찬압을 내려놓고는 막 소리를 지르면서 가방을 쌌어요. 바로 이혼하라면서 말이죠. 그런데 제 앞에선 무릎을 꿇고 싹싹 비는 겁니다. 얼마나 빌었는지 나중에는 남편 손에서 닭똥 냄새가 나더라고요. 며칠 동안 제 앞에서는 무릎으로만 걸어 다녔어요. 제가 눈만 마주치면 빌고요. 그런데 죽어도 시댁 가겠다고는 안 하더라고요. 원래 결혼 전에도 그렇고 원래가 안 간다는 겁니다. 무슨 지가 박혁거세도 아니고 알에서 태어났냐고요. 시어머니 아들이면서 꼭 별개라는 듯이 이야기했어요. 신경 쓰지 말라면서 말이죠. 그럼 난 더더욱 시어머니와 관계가 없으니 신경 안 쓰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직 소송 비용 다 안 찼으니까 조금만 더 신경 써달라는 거예요. 뭐? 소송 비용? 너 진짜 치사하다. 더럽게 치사해서 내가 그 돈 준다 이 자식아. 넌 돈으로 효도하냐? 대행업체를 써 차라리. 너 전화기에 나를 아내라고 저장해놨더라? 이럴 거면 그냥 김대리라고 저장해. 내가 네 대신 대리 효도하는데 살다 이게 말이 되냐? 말로는 큰 소리 쳤지만 사실 저 돈 없었어요. 승소했지만 그 사기꾼이 판결 비용을 계속 안 주고 버텨서 못 받았거든요. 남편은 쩔쩔 매면서 미망해서 그냥 하는 말이라고 둘러댔습니다. 아니 무슨 철천지 원수도 아니고 저라면 짜증나서라도 그냥 한번 들르겠어요. 그게 뭐 힘든 거라고. 쉬는 날 저랑은 놀러 외곽에도 잘 나가고 남편으로는 완전 100점이거든요. 그런 사람이 자기 엄마한테는 빵점이에요. 게다가 유독 시댁 관련된 일은 저에게 떠넘기고 절 거짓말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혹시 남편의 새어머니라든지 낳아놓고 한참 나중에 찾아온 생모냐고까지 물어봤어요. 그런데 그것도 아니랍니다. 그저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많이 어렵다고만 했어요. 무슨 아들이랑 엄마가 내외를 해요? 이해가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매일 무리한 요구를 하던 시어머니께서는 다른 방법을 택하셨어요. 아주 극단적인 방법으로 말입니다. 또 남편이 연락이 안 되는지 교통사고가 났다며 연락이 왔는데 전 이런저런 생각할 거 없이 너무 놀라서 막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많이 놀라서 남편에게 연락하는 걸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렇게 아연실색해 달려간 병원에서 욕만 잔뜩 먹었습니다. 시어머님 말고 처음 본 아저씨께 말이죠. 시어머니께서 차에 닿지도 않았는데 다친 척 넘어지셨다고 사기죄로 고소하겠다고 저보고도 한패냐면서 말이에요. 그래서 경찰까지 오고 경찰분이 오셔서 블랙박스 찍힌 거 보여주셨는데 너무 민망했어요. 차와 시어머니와의 거리가 2m는 넘는데 시어머니께서 멈춰선 차 앞에서 넘어지시는데 누가 봐도 일부러 쇼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가 몇 번씩 더 돌려보니까
아주 작은, 잘 안 보이는 돌뿌리가 흐리게 보였어요. 그 돌뿌리에 신발 앞코가 걸리셔서 넘어지신 듯한데 황당하긴 했지만 잔뜩 오해하고 계신 차주분께 설명드렸어요. 그런 거 아니라고 말이죠. 사기는 아니고 우연한 사고라고 말입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께서 아저씨, 내 아들이 그 대단한 변호사야. 그런데 내가 왜 당신 같은 사람한테 사기를 치나? 말이 되나? 개나 소나 변호사 한다. 아는 형사 있다고 하면 다지. 아이 어디 할머니 감옥 가서도 그딴 소리 떠들 수 있는지 떠들어봐. 콩밥 먹어봐야 정신 차리지. 시어머니께서 단순히 넘어지신 걸 차주분께는 교통사고로 덮어씌우신 잘못을 인정 안 하시고 계속 차주분을 도발하셔서 잘 이야기해서 끝내면 될 일이 점점 형사사건으로 커졌습니다. 정말 제 선에서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서 남편을 불렀어요. 시어머니 말씀드리면 또 안 올까봐 제가 경찰서에 있다고 했어요. 안 좋은 일에 휘말렸다고요. 그랬더니 10분 내로 바로 오더군요. 남편이 보이자마자 달려가서 상황 설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주저없이 시어머니께 달려가서는 엄마, 미친 거야? 아니면 나 미치는 꼴 보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 제발 정신 좀 차려. 나 대단한 사람 아니야. 변호사도 돈 있고 빽 있어야 대단한 거지. 난 그저 자격증만 있는 놈이고 집불도 없어. 그냥 감투만 있다고 적당히 좀 해. 나 더 비참하게 하지 말고. 남편의 말이 경찰서 안에서 쩌렁쩌렁 울렸고 시어머니도 울렸습니다. 진짜 왜 저럴까 싶어서 시어머님을 달래드렸어요. 그 모습을 보던 차주분은 아이 그 아드님이 말이 좀 심하시네. 이번 일은 제가 봐드릴 테니까 합의하고 가시죠. 굳이 서로 얼굴 붉히지 마시고요. 거기 며느님한테는 제가 아까 말 실수한 거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좋게 좋게 합의해 주셨고요. 그렇게도 보고 싶어 하시던 아들이 왔는데 시어머니는 눈물이 눈앞을 가려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서럽게 우셨습니다. 남편을 경찰서 바깥으로 불러서 뭐라고 했어요. 당신 진짜 어머니한테 왜 그래? 얼마나 당신이 보고 싶으면 이렇게까지 하실까? 오늘은 어머님이 크게 실수하신 건 맞는데 다치신 것도 맞아. 넘어지시면서 무릎 다치셔서 퍼렇게 멍드셨어. 근데 무릎보다 가슴이 더 아프시겠다. 대단하신 변호사 아들이 가슴에 비수를 꽂았으니. 무슨 사정인진 모르겠는데 나 이제 점점 지쳐. 계속 효자를 하고 싶으면 이것부터 정리해. 전 남편과 시어머니를 두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둘 다 뭔가 꽁꽁 감추고는 있는데 말은 안 하고 저만 가운데 껴서는 너무 짜증이 났어요. 제가 무슨 오은영 선생님도 아니고 모자 유대 관계를 어떻게 회복시키냐고요. 뒷일을 어떻게 정리했는진 모르지만 남편은 제가 집에 들어오고 1시간 뒤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무릎을 꿇었어요. 오늘도 자기가 잘못했고 다신 안 그러겠다고 이혼하자고 하지 말라고요. 이번엔 사과를 받아주지 않았어요. 시어머니 무릎에 멍이 자꾸만 생각나서 남편 무릎에 멍이 생길 때까지 사과를 안 받았어요. 그리고 남편의 무릎 멍이 사라질 때쯤 제 뱃속에도 작은 멍 모양의 아이가 생겼습니다. 남편이 계속 신경 쓰지 않는 시댁을 그래도 간간히 제가 들여다보고 시어머니의 억지를 겨우겨우 참아가며 들어드렸는데 그때는 제 한몸 가누기도 어려워져서 자연스레 소원해졌어요. 아이 소식을 전해드리면 좀 풀어지실까, 축하라도 해주실까 했는데 아이가 태어나고 자라도 시어머니께서는 발길을 끄는 남편처럼 똑같이 아이를 보러 오시지도 연락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이가 숫자를 읽고 글을 알 무렵까진 말이죠. 그리고 아이가 다행히 제 머리는 안 닮았는지 생긴 것만 지 아빠랑 붕어빵인 줄 알았는데 글이나 공부에 관심이 참 많았어요. 먼저 학원에 보내달라고 하기도 하고 공부 욕심이 좀 있었죠. 그래서 아이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줬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이와 남편과 함께 밥을 먹던 주말 아이가 코피를 흘리는 거예요. 너무 놀라서 코피를 막 닦아주었는데 피가 멎을 쯤 아이가 피곤하다고 잠이 들었습니다. 하고 싶다고 해서 다 해주긴 했는데 점점 힘들어 보였어요. 그러자 그 모습을 본 남편이 저에게 크게 뭐라고 하더군요.
아이가 공부 하나도 안 하고 바보로 자라도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말입니다. 무슨 제가 막 공부시킨 것처럼 오해한 듯해서 본의 아니게 변명을 좀 했어요. 여보, 난 공부라면 치가 떨리는 사람이야. 이 세상에서 공부를 없앨 수 있으면 내가 제일 먼저 없앴을걸? 그런 게 아니라 아이가 원한 거였으니 화내지 말라고 말이죠. 한참을 눈 뒤집혀 씩씩대던 남편은 갑자기 자신의 예전 이야기를 꺼냈어요. 그 이야기는 거의 학대 수준이었습니다. 남편이 말이 좀 늦게 텄는데 시어머니께서 그 추운 겨울에 홀딱 벗겨서 문 앞에 세워두고는 한글 읽을 수 있을 때까지 문을 잠가버렸대요. 초등학생 때에는 산수 점수가 너무 안 좋다면서 며칠간 밥을 안 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영양실조에 걸린 적도 있었다고요. 운동회나 소풍 같은 건 공부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그런 날에는 집에서 공부를 시키셨고, 게다가 남편이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는데 그러면 가난한 사람이 된다면서 스케치북과 크레파스를 남편 눈앞에서 불태우셨다네요. 시댁은 형편이 나쁘지 않아요. 가난한 적도 없었고요. 그리고 남편이 중학생 때 처음으로 여자친구를 사귀었는데 그 여자친구를 불러내서는 시어머니께서 뺨을 마구 때리셨답니다. 정신 차리라고 네 주제에 누굴 넘보냐면서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일로 남편은 학교에 소문이 다 퍼지고 그 여학생은 전학 가고 남편은 그 학교 모든 학생들의 왕따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공부만 잘하면 시어머니가 나아질 줄 알았대요. 정말 죽어라 공부를 했고 명문대에 입학을 했는데 그림을 좋아하던 남편이 미술 교육과를 선택했다고 했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또 집안이 발칵 뒤집혔답니다. 의사나 검사, 변호사가 아니면 연을 끊어버리겠다면서 시어머니께서 죽는 신용까지 할 지경이라서 정말 큰 상을 치를까봐 무서웠던 남편은 결국 재수를 하고 같은 대학에 법학과로 진로를 변경했다고 했어요. 늘 불안에 떨면서 살았답니다. 남편이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시어머니가 안 좋은 선택을 할까봐서요. 남편은 한평생을 시어머니만을 위해 대리 인생을 살아왔던 겁니다. 그렇지만 남편도 자립하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자연스레 시어머니와 멀어지고 만날 기회가 거의 없어지면서 너무 행복했대요. 시어머니 얼굴만 봐도 숨통이 조여지는 느낌이었다고 말이죠. 그리고 한 해 한 해 지날수록 시어머니가 너무 가혹했음을 뼈저리게 느끼면서 시어머니에 대한 분노와 원망만 가득 찼었다고 말이에요. 그런 와중에 제가 남편에게 방문했고 그때 소송을 의뢰하러 왔던 제 자유분방함이 부러우면서 좋았다고 했습니다. 남 앞에서 체면 안 차리고 코 찔찔 흘리며 우는 모습까지도 말이죠. 남편은 자식 교육 욕심이 전혀 없다는 말을 저에게 하며 아이가 학교 가기 싫다고 하면 그것도 보내지 말고 홈스쿨 같은 거 하자고도 했어요. 저도 저보다 잘난 자식 감당할 자신이 없어요. 전 전교 꼴등도 해봤단 말이에요. 오죽하면 고등학교 때 별명이 특공대였습니다. 담임 선생님께서 붙여주신 별명인데 특별히 공부 못하는 대가리라고. 아무튼 여러모로 전 남편 의견에 대찬성이었어요. 하지만 아이 교육에 관해서 사공이 한 분 더 계시다는 걸 잠시 잊고 있었습니다. 잠시간 뜸했던 시어머니께서 머물고 계신 집에 공사를 하게 되어서 보일러가 일주일간 고장 상태라 저희 집에 그 일주일간 계시게 되셨어요. 그날도 남편에게 연락했는데 연결이 안 되었는지 바로 집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작은 옷가방과 함께 말이죠. 사정을 들으니 계실 곳이 제 집 밖에는 없으실 것 같아서 전 흔쾌히 허락을 했지만 남편은 달랐습니다. 퇴근하고 저와 아이를 볼 생각에 방귀에 누스며 들어왔던 남편은 시어머니를 발견하고는 바로 표정이 굳더군요. 그리고는 시어머니를 투명인간 취급하고는 제게 와서 연유를 물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듣자마자 남편은 지갑에서 수표 몇 장을 꺼내더니 대뜸 시어머니 눈앞에 들이밀었어요. 요즘 호텔이나 모텔 잘 되어 있어요. 거기로 가시죠. 서로 편하게. 전 내미는 수표를 뺏어들어서는 아주 애보는 앞에서 좋은 교육하고 있다. 재벌 납셨어. 어디서 본 건 있어가지고.
멍청해도 행복하게 키우고 싶댔지. 위아래 없이 이기적이게 키운다고는 안 했다. 남편 머리통을 쥐어받고는 시어머니께 작은 방을 내드렸습니다. 그 와중에 시어머니는 남편의 유식한 대갈통을 왜 때리냐며 저에게 잔소리를 하셨어요. 시어머니께서는 며칠간은 정말 쥐죽은 듯이 지내셨어요. 꼭 눈치를 보시는 것처럼 말이에요. 전 친정엄마도 생각나고 그래서 시어머니가 안쓰러운 마음에 더 잘 챙겨드렸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절 무시하고 남편만 해바라기처럼 바라보셨지만 말이에요. 그런데 점점 시어머니의 저희 가정 내의 침투력이 강해지더니 저도 모르는 새에 제 아이를 가르치고 계시더라고요. 그것도 남편이 자라왔던 그 가혹했던 방법 그대로 말입니다. 아이가 그림 그리는 걸 정말 좋아해요. 그래서 제 벽 한쪽을 화이트보드로 만들어놨어요. 그날도 학교 갔다 오자마자 운동장에서 예쁜 돌을 주워왔다며 돌을 보며 그림을 그리는데 시어머니께서 그 돌 그림을 손으로 싹싹 지우시더니 아가, 너 공부 안 하고 계속 이러면 이 돌처럼 네 머리도 돌 된다. 그렇게 되고 싶어? 아빠처럼 훌륭한 사람 되고 싶지 않아? 아빠는 훌륭한 사람이지만 제가 안 행복하게 아빠가 돼야 한다면 그냥 실수쟁이인 엄마처럼 살래요. 그렇지 엄마. 역시 잘한다 내 새끼. 속으로 맞는 말이라며 응원하고 있는데 시어머니께서 아이가 쥐고 있던 보드펜을 다 모아서는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리시는 겁니다. 전 깜짝 놀라서 뭐 하시냐며 묻는데 오히려 저를 꾸짖으시면서 애가 저렇게 멍청이가 돼가고 있는데 제대로 된 교육도 안 하고 뭐 하는 거냐고 하시더군요. 저에게 너희 친정에서 그렇게 가르쳤냐면서 막말을 하시더니 그러니 네가 그 모양이라는 말까지 덧붙이셨습니다. 남편이 왜 그리도 시어머니를 멀리했는지 단박에 이해가 가면서 열이 받는 겁니다. 그래도 집안 큰 어른이니 아이 앞에서 큰 소리는 못 치겠고 예의 바르게 기분 나쁘게 하면서 맞는 말이라 할 말 없게 만들 한 방이 뭐가 있을까 잔머리를 굴리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 아이가 저에게 뭐라고 하는 시어머니를 막아서면서 하는 말에 시어머니가 우셨어요. 8살 아이 말이에요. 훌륭한 아빠가 그랬어요. 아빠는 훌륭한 일하지만 이제껏 불행했다고요. 할머니 때문에 너무 불행했다고요. 그래서 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아이로 만들어주겠다고 했어요. 나도 불행하게 만들고 싶어요. 제가 볼 땐 제 아들 그림펜을 버리려는 시어머니의 판단이 옳은 것 같기도 했어요. 저 녀석 지 아빠 닮아서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저 고급 주둥이를 그림 그리는 데 쓰기는 아깝더라고요. 변호사가 딱인데 말이죠. 제가 딴 생각에 잠겨 있을 때 남편이 퇴근해서 돌아왔고 멍 때리는 저와 시어머니를 맡고 있는 아이, 울고 있는 시어머니의 모습에 어리둥절해했죠. 버젓이 시어머니께서 울고 계신데 남편은 달래기는커녕 저에게 시어머니 좀 달래드리라고만 하더군요. 시어머니께서 저희 집에서 머무시는 동안 제가 두 모자의 행동을 찬찬히 살펴보니 남편의 행동이 마냥 싹수없진 않았어요. 그저 그동안 너무 유대관계가 없어서 어색한 그런 것 같더라고요. 이제 와서 막 급하게 다가가기 어려워서 말이에요. 남편이 친정 엄마께는 살갑게 잘하거든요. 장모님 장모님 하면서 얼마나 넉살있게 구는지 꼭 아들같이 말이에요. 이틀 뒤면 시어머님 댁 공사가 다 끝나서 시간이 얼마 안 남아 둘만의 시간이 꼭 필요했습니다. 남편과 주말에 미술관에 그림 보러 자주 다니는데 여느 때처럼 아이와 셋이서 그림을 보러 가기로 한 날이었죠. 전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갔고 시어머니께 미술관으로 가시라고 했어요. 사실대로 말씀드리고 말입니다. 가실지 안 가실지는 시어머니께서 선택하시라고 했어요. 그 후에 시어머니께서는 미술관에 가셨고 남편도 시어머니와 그림을 다 보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정대로 시어머니는 공사가 완료된 집으로 돌아가셨어요. 겉보기엔 둘의 관계의 변화는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미술관에서 돌아오던 날 남편의 손에는 스케치북과 크레파스가 들려 있었어요. 시어머니께서 남편에게 선물한 그 크레파스와 스케치북 제가 사다 드린 거예요. 저 김대리잖아요. 대리 효도 전문가.
남편은 시어머니와 미술관에 다녀온 뒤에 오랜만에 크레파스를 잡아 그림을 그렸습니다. 꽃밭에 있는 저와 남편, 아이의 모습을요. 그리고 먼 발치에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시어머니의 모습까지. 그 그림을 보니 역시 시어머님의 교육은 심하셨지만 정확하셨던 것 같습니다. 남편 그림은 최악이었어요. 우리 아이가 발가락으로 그려도 그것보단 낫겠다 싶더라고요. 그리고 남편과 시어머니는 여전히 저를 통해 소통을 하십니다. 영화처럼 한 번에 감동의 눈물을 흘리면서 얼싸안고 어머니, 아들아 할 줄 알았는데 똑같더라고요. 그래도 조금의 변화는 엿볼 수 있었어요. 남편이 시어머니 생신과 그렇게 자랑에 맞이하는 변호사 합격일에는 시댁에 방문을 해요. 하지만 제가 동반하지 않으면 절대 따로 두 분이서 만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제 아이의 꿈은 진행자가 되었어요. 그렇게 나불나불 말을 잘하더니 앞장서서 제일 먼저 말하는 사람이 될 거래요. 그러면 공부 엄청 잘해야 된다고 했더니 또 코피를 흘리네요. 처음엔 기분 나빴는데 대리효도 나쁘지 않아요. 이쪽 이야기 들었다, 저쪽 이야기 들었다 박쥐 같긴 하지만 제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두 사람이 조금씩 달라지니 그만한 보람감이 또 없네요. 지금까지 김대리의 업무일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주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도 갈등 없이 조정되길 바래요. 지금까지 예디야기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전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예디야기입니다. 예디야기의 사연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 DJ 유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꼭 부탁드리며 저는 여러분들의 댓글도 모두 읽고 있습니다. 댓글도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에 살고 있는 45세 워킹맘입니다. 매일 차 안에서 이동하면서 듣다가 이렇게 사연을 보내려니 떨리네요. 저는 경력 단절이 되어 원래 하던 유치원 선생님 일을 재기하지 못하고 영업사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집에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돌아다니면서라도 일을 하니까 좋아요. 그러지 않았으면 전 집에서 시댁과 남편에게 발 묶여 숨 돌릴 틈 없이 밥을 하며 밥순이로 살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징글징글한 시댁과 밥 이야기예요. 혹시 삼식이가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새끼를 다 챙겨서 밥상을 받는 상전 같은 남편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종갓나 새끼라는 말은 아세요? 종종 간식까지 챙겨서 새끼까지 다 받아먹는 양심 없는 남편을 뜻하죠. 이 일을 시작하기 전까지 저는 하루에 간식까지 포함해서 5번씩 상을 차리던 사람이었어요. 참 웃기게도 시댁과 남편은 요리를 입으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음식 전문가들이에요. 남편과의 첫 만남은 정말 로맨틱했습니다. 남자 보는 눈이 땅바닥에 있던 그 당시 저에게 요리사란 참 멋진 직업이었거든요. 집에서 파스타 해주고 스테이크 구워주고 그럴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 콩깍지가 벗겨지는 데에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워낙에 요리를 직업으로 하는 게 멋지기도 하지만 정말 고된 일인 거 잘 압니다. 그래서 남편이 일을 마치고 만날 때마다 너무 힘들어해서 되려 제가 연애 때 미숙한 솜씨로 요리를 정말 많이 해주었어요. 절대 물 묻히지 말라는 친정 엄마 때문에 집에서는 설거지도 밥상 한 번도 제대로 차려본 적이 없었거든요. 친정 엄마께서는 여자가 살림을 잘하게 되면 살림만 하는 팔자가 된다라시며 단 한 번도 저에게 살림을 시키신 적이 없으셨어요. 제가 조금이라도 도와주려는 신용만 해도 질색팔색이셨을 정도였죠. 친정엄마 본인이 너무 시집살이가 고되었고 그걸 딸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으셨겠죠. 그래서 남편 직업이 요리사라는 말에 친정엄마께서 제일 좋아하셨어요. 적어도 시집가서 본인처럼 식모처럼 살지는 않겠구나 하셨죠. 친정아버지께서 3대 독자에 제사도 많은 집안이라서 친정엄마께서
20살 어린 나이부터 팔이 빠지도록 제사상만 차리셨거든요. 그래서 결혼해서 살림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에게 유독 가르침이 많으셨습니다. 아빠 같은 사람 만날 거면 결혼하지 말고 평생 혼자 살라고 하실 정도로 말이죠. 그런데 결국 딸은 엄마 팔자 닮는다. 딸은 아빠 닮은 사람에게 끌리게 돼 있다. 라는 그지 같은 격언을 저는 몸소 직명했습니다. 요리사이신 남편께서는 3년의 연애 내내 저에게 단 한 번의 요리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늘 바쁘다, 정신없다, 언제 장을 봐와서 그걸 또 해주냐, 재료가 녹록지 않아서 안 된다, 라는 갖가지 핑계를 다 대면서 말이에요. 그때마다 저는 정말 일이 많이 힘든가 보다, 하루 종일 음식 냄새 맡았으니 지겹겠지, 라는 쓸데없는 오지랖으로 말도 안 되는 남편 변호를 하고 감쌌습니다. 그땐 옛날이라 지금처럼 백종원 선생님이 안 계셨으니 그게 천추의 한입니다. 좀 더 빨리 나오시지. 아무튼 남편은 그렇다 치고 시어머니께서는 한식을 오래간 하셨어요. 으리으리한 한옥집에서 전통 한상 차림으로 꽤 유명했죠. 시어머니를 도와서 시누이도 같이 운영을 했었고요. 한식 시어머니, 시누이에 양식 남편까지 제가 얼마나 기대가 컸을지 아시겠죠? 하지만 그들은 저의 기대를 완전히 비껴갔어요. 식을 올리고 처음 시댁에 인사드리러 한복을 곱게 입고 방문한 날, 전 어떤 상차림이 나올지 내심 기대하고 있었어요. 아마도 한식으로 이런저런 나물 반찬, 생선, 고기들이 나오겠지 생각하고는 소화제도 챙겼습니다. 복스럽게 잘 먹는 모습 보여드리고 소화 안 될 것까지 걱정하면서 그럴 때 마시려고 말이에요. 그때 오후 1시 반쯤 찾아뵀는데 집에 들어설 때부터 음식 냄새로 진동할 줄 알았는데 카페처럼 커피 냄새만 나는 겁니다. 그리고 집 문 앞에는 배달 음식 용기가 깨끗이 씻긴 채 쌓여 있었고 말이죠. 그때부터 살짝 싸했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쫄쫄 굶고 간 제 눈앞에는 쿠키 몇 점과 커피뿐이었습니다. 이미 한 차례 식사를 마치고 후식으로 드시고 계시는 느낌이었어요. 들어서면서 남편이 시어머니께 온갖 짜증을 냈습니다. 엄마, 우리 오면 같이 식사해야지. 설마 먼저 먹었어? 너희가 애매하게 늦게 왔잖니? 알잖아. 우리 끼니 때 걸으면 금방 허기져서 손 떨리는 거. 식당도 문 닫을 순 없으니까. 일 끝나면 엄청 배고파. 새 식구 오는데 힘없으면 안 되니 든든히 먹어둔 거지. 너 배고프면 요 앞에 괜찮은 식당들 많으니 편하게 가서 사 먹어라. 저를 무슨 동네 친구 온 것처럼 편하게 말씀하시더군요. 동네 친구가 와도 밥은 챙겨줄 것 같은데 말이죠. 긴장해서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먹은 제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들릴 지경이더라고요. 남편은 정말 배고픔을 못 참는 성미예요. 한참 만날 때도 남들 한 끼 먹을 때 시간을 둘로 나누어 남편은 2끼를 먹었거든요. 게다가 입맛도 엄청 까다로워서 맛있다고 소문난 곳에서나 먹어요. 안 그럼 입에도 안 되는 사람입니다. 저와 남편은 급한 대로 시어머니께 절을 올리고 인사를 드렸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저희가 인사를 드리는 와중에도 케이크를 꺼내 드시거나 간식을 몇 차례 드시고서야 그제야 인자한 미소를 보이셨어요. 그래도 새로 며느리 온다고 일찍부터 신경 쓰셔서 배고프셨나 보다 했습니다. 최대한 제 상식선에서 이해를 해보려고 노력했어요. 시어머니께서는 다짜고짜 저에게 물으셨어요. 어디 보자. 우리 며느리는 음식을 좀 하나? 손 좀 볼까? 제 손을 한참 보시더니 표정이 안 좋으시더라고요. 너무 매끈하고 고생한 티가 하나도 없으니 그러셨겠죠. 딱 봐도 게으른 손가락이라면서 시큰둥하셨습니다. 그러더니 남편과 시어머니의 손가락을 펼쳐 보이시며 이런 손이 알짜배기 손이라고 자랑 아닌 자랑을 하시더군요. 제 눈으로 봐도 남편과 시어머니 손은 참 거칠었어요. 여기저기 칼자국도 많고 손가락 마디마디가 검고 굵었죠. 그 손을 보니
많이 고생하신 것 같아 마음도 안 좋고 대단하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고는 시어머니 말씀이 끝나기도 전에 남편이 나가자고 했어요. 너무 배가 고프니 나가서 뭐라도 사 먹자며 말입니다. 전 한복을 곱게 입고 있었는데 그 옷차림으로 남편과 작은 분식집을 갔습니다. 점심 먹기에 애매한 시간이라 다들 준비한답시고 손님은 안 받았거든요.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말입니다. 그마저도 서럽더라고요. 한편으로는 어이가 없어서 웃기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처음 시댁에 가니 진수성찬 받겠다고 말하시던 친정 엄마 생각이 나서 조금 서글펐습니다. 남편은 그냥 입 닫고 먹을 것이지 제 맘도 몰라주고 이 동네에서 제일 맛있는 분식집이라며 어묵 국물 맛이 아주 진국이라고 설레발을 쳤어요. 옷도 불편하고 맘도 불편했던 저는 생각 없이 떠드는 남편 얼굴에 어묵 국물을 부을 뻔했습니다. 진짜 그 어묵 국물이 뜨거웠길 망정이지 안 뜨거웠으면 어묵 국물 싸대기를 찰지게 날렸을 거예요. 하루 종일 긴장해서인지 저는 잘 먹히지 않았고 그마저도 잘 내려가지 않아서 과식하고 먹으려고 챙겨둔 소화제를 먹었죠. 그걸 시댁 화장실에서 몰래 마시는데 어찌나 여러 마음이 교차되던지 그 소화제 이름이 아직도 생각나네요. 소화엔 부채표. 시댁은 요리를 해온 집안이라고 말하지 않으면 절대 모를 모양새였습니다. 주방이 어찌나 깨끗하고 아무것도 없는지 그 흔한 수세미 거치대도 없더라고요. 물방울 한 방울이 없었어요. 조미료를 사용한 흔적이나 그 외에 어떤 재료들도 안 보였습니다. 집을 한번 둘러본 저에게 시누이가 넌지시 이야기했어요. 어느 정도 각오하고 온 거냐고 말이에요. 이 시댁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고 식사 차릴 정도만 하며 사랑받을 거라면서 무슨 대단한 팁인 것처럼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원래 첫째 동서가 제가 시집 오기 전까지 시댁 가사를 맡았는데 바로 직전 달에 미국으로 이민을 갔다고 했죠. 말로는 애들 교육 때문에 갔다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 제가 볼 땐 시댁을 피해서 멀리 지구 반대편으로 도망간 것 같아요. 시댁에 이틀 후 들어와서 살아야 하는데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도저히 이 사람들의 생활 패턴이 감이 안 잡혔어요. 친정에 짐을 챙기러 가니 친정 엄마께서는 반짝반짝 빛나는 눈으로 들어서는 절 보셨습니다. 딸, 어땠어? 대접 잘 받고 왔어? 너무 궁금하더라고. 그런 집은 어떻게 대접해줄지 말이야. 전에 사위 왔을 때는 내가 신경 쓴다고 신경 쓰긴 했는데 비교될까봐 오버했잖아. 그래도 사위가 너무 맛있게 먹어줘서 너무 고마웠었어. 너도 그렇게 복스럽게 먹었지? 친정 엄마의 말에 대접을 너무 거하게 받아서 속이 안 좋다고 둘러대고 짐이 있는 제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친정 엄마께 미안하기도 하고 너무 면목이 없었어요. 금이야 오기야 키운 딸이 시댁 가서 그런 홀대를 받았다고 하면 너무 슬퍼하실 것 같았거든요. 게다가 더 열받는 건 남편이라는 작자는 처가에서 배 터지게 먹었어요. 친정 엄마가 요리사 집안이라고 비교되고 처질까봐 정말 신경을 많이 쓰셨거든요. 그래도 요리를 정말 잘하시는 편이시라 그날은 남편이 별 불평 없이 정말 잘 먹더라고요. 제가 이런 대접 받을 줄 알았으면 그렇게 안 했을 겁니다. 저희 친정 엄마께서는 믿지는 장사 안 하시거든요. 남편이 그렇게 먹어대면서 하던 말이 맴돌았어요. 장모님 닮아서 저도 요리를 잘할 것 같다면서 얼마나 너스레를 떨던지 말이에요. 남편은 다 계획이 있었던 거죠. 며칠 후 드디어 시댁살이, 아니죠. 시집살이, 식모살이가 시작되었습니다. 시집 온 첫날 남편과 시어머니, 시누이까지 새벽 6시에 일어나서는 차를 한 잔씩 마시면서 그냥 식탁에 앉아있는 겁니다. 그러더니 시어머니께서 어디 우리 며느님 솜씨 한번 볼까? 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말입니다. 전 무슨 요리 경연대회 나온 줄 알았네요. 그런데 잔뜩 쫄아붙어 있던 저는 저도 모르게 헐레벌떡 시장으로 향했어요. 며느리 근성이었다고 할까요? 몸이 먼저 움직이더군요.
그 당시에 제가 할 줄 아는 요리가 정말 없었고 해본 적도 없었고 급하게 그 새벽에 친정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서 닭볶음탕 레시피를 불러달라고 했습니다. 자다 일어난 친정 엄마께서도 황당해 하시면서도 제가 재촉하니 급히 불러주셨죠. 메모에 적은 대로 그 재료들을 정신없이 사가지고는 정말 빨리 만들어서 대접해드렸습니다. 다행히 제가 봐오고 먹어온 게 있어서인지 간은 잘 맞았어요. 요리가 다 끝나고서야 보니 섬섬옥수 같던 제 손가락에 여러 상처들이 남아있더군요. 시댁 식구들이 무슨 며칠 밥 못 먹은 사람들처럼 맛있게들 먹는데 손이 아파서 서러웠다가 잠시 뿌듯했어요. 이래서들 엄마들이 식구들 밥 먹이려고 그렇게나 애쓰는구나 하면서요. 친정 엄마께서도 정말 힘드셨겠다. 먹을 때 맛있다 소리 한 번씩 더 할 걸 싶었습니다. 급하게 다 먹은 식구들이 자리에 그대로 일어서서는 그대로 소파에 털썩 앉더군요. 치우는 신용이라도 하는 게 예의인데 정말 손 하나 까딱 안 하더라고요. 일부러 첫날이라서 더 그러시는 건가 싶었어요. 게다가 밥을 먹고 나면 꼭 간식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해줄 사람이 없어서 그냥 사 먹었는데 제가 있으니 하라는 식으로 눈치를 주는 거 있죠. 그때 저는 진짜 왜 그리도 바보 같았는지 그 말에 또 밉보일까봐 달려나가서는 식빵 한 줄을 사서 버터와 설탕에 구워드렸어요. 친정 아버지랑 가끔 식사 대용으로 먹던 토스트를 말이죠. 그것도 드시면서들 어찌나 맛있다고 극찬을 하시던지 계속 칭찬을 아끼지 않으니까 저도 점점 어깨가 올라가고 이게 꼭 내일 같고 그랬어요. 호구 잡힌 것도 모르고 말입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아예 카드를 저에게 주셨어요. 미리 장보고 알아서 시댁 식사를 챙겨달라고 말입니다. 원래 시어머니들이 집안 가게를 며느리들에게 잘 안 맡긴다고 들었는데 오늘 내 모습이 너무 좋으셨나 보다. 날 많이 믿으시는구나 하고 또 바보같이 수긍했죠. 연애 때 5끼 먹는 남편은 많이 먹는 게 아니라 한 끼를 절식한 거였더라고요. 집에 있으니 6끼를 먹어대는데 돌아서면 밥하고 돌아서면 간식하고 차 내오고 돌아서면 또 밥하고 무슨 밥상 차리는 공장에서 일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남편 말고는 집안 모든 식구들이 바깥에서 일을 하니 저보고 식사를 꼭 해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결혼할 때 시댁 식구들이나 남편이 일하는 걸 굉장히 반대했어요. 집에서 남에게 싫은 소리 듣지 말고 편하게 있으라면서 말이죠. 한창 유치원 선생님 할 때라 사실 많이 지쳐있기는 했습니다. 박봉에 아이들은 생각보다 어렵고 그 아이들의 부모들은 더 어렵고 말이죠. 그래서 이 일이 나에게 정녕 맞는 건지 울기도 많이 울었었거든요. 당연히 남편의 권유에 집에서 살림하라는 걸 단박에 오케이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저 새 식구 살림만 하는 줄 알았지 거대한 살림같이 빈틈없이 빡빡하게 식구들 식사에 허덕이게 될 줄이야. 초반에는 별 생각이 없어서 많이 힘들기는 했지만 그건 다 제가 미숙한 탓인 줄 알았고 그래도 매번 제가 힘들게 대접할 때마다 온 가족이 좋아해서 그걸로라도 만족했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하면서 제가 요리에 소질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쩌면 그리도 점점 늘어가는지 그만큼 제 노고도 가늠할 수 없게 점점 늘어갔고 말입니다. 처음엔 주는 대로 넙죽넙죽 잘 먹던 식구들이 바라는 게 많아졌어요. 퇴근 전에 미리 저에게 연락을 해서 오늘은 갈비찜이 먹고 싶다, 수육이 먹고 싶다 등등 메뉴를 아예 지들끼리 정해서 통보했습니다. 전 또 그걸 미련하게 꾸역꾸역 해냈고 말이죠. 그래도 메뉴 선정까지는 괜찮았어요. 뭘 해야 될지 고민 안 해도 되고 아예 딱 정해주니 편했거든요. 근데 지들이 해달라는 걸 해주고 나면 하나씩 트집이 늘어나는데 무를 왜 이렇게 잘랐냐, 이런 걸 만들 때는 모서리 부분을 다듬어서 잘라라, 으깨진다. 생선에는 이 야채가 안 어울린다. 그런 것도 모르냐, 잡내가 덜 빠진 것 같다. 냄새 뺄 땐 이걸 써라 하고 말이 참 많았어요. 그런데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더 나서서 말리는 남편 놈이 더 얄밉더군요. 시어머니가 음식에 부족한 부분을 꼬집을 때마다 옆에서 남편이 원래 안 하던 사람이라 잘 못한다. 조금 더 배우면 잘할 거다. 엄마가 좀 잘 알려줘라. 라고 생각 없이 나불대는데 그때 상에 올라와 있던 꼬치로 주둥이를 조사버리고 싶었습니다. 그렇다고 시어머니나 남편이 척이나 하지 제대로 보여주면서 알려주지도 않아요. 아가리 쿠킹 클래스니까요. 먹으면서 투덜투덜, 간 보면서 나불나불, 다 처먹을 거면서 어쩌고 저쩌고, 말이나 못하면 밉지나 않을 텐데 하여튼 진상들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음식 조리의 채바퀴에서 유일하게 벗어날 수 있는 날이었어요. 남편이 친구들과 부부 동반 모임이니 남편이 하는 레스토랑으로 오라는 거예요. 꼭 숨 쉴 구멍이 생긴 기분이었어요. 어찌나 전날부터 설레서 잠이 안 오던지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꼭 밀린 숙제를 해야 하는 초등학생 다루듯이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전날에 아가, 내일 모임 간다며? 그럼 내일 우리 두 식구 먹을 거 미리 해놔야겠네. 카드도 주고 식사 당번 맡겼으니 책임지고 자리 비울 때도 미리 준비를 해줘야겠지? 제가 무슨 급식실 이모님인가요? 적어도 급식실 이모님은 쉬는 날 쉬잖아요. 내일 못할 것까지 해두라니요. 남편은 거기에다가 또 속마음 없이 내일 만난 것 먹을 테니 당연히 의무로 제 집 식구들 좀 신경 써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두고 보자 했어요. 네, 진짜 그간 서른 모두 쓸어 모아 진탕 먹어주마 했습니다. 늘 바쁘다고 해서 한 번도 레스토랑에 절 데려간 적이 없었거든요. 드디어 부부 모임 당일이 되고 제일 기대했던 제가 먼저 도착하고 남편은 보이는 주방에서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괜히 심술 부렸던 것 같기도 하고 조금 짠하더라고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일하는데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뒤이어 남편 친구들과 그 아내들이 도착했어요. 오자마자 저에게 남편의 레스토랑이 너무 좋다면서 요리하는 게 보이는 남편의 모습이 너무 멋있다며 추켜 세워주고 저에게 좋겠다며 부러워하는 겁니다. 자기 남편들은 요리할 줄도 모르고 설거지도 겨우 한다면서 말이에요. 전 속으로 그래도 설거지는 하네. 너야말로 복이 터졌구나. 저 인간이랑 살아볼래? 이랬어요. 남편은 우리 테이블 음식을 준비하느라 주방 안에 계속 있었고 남편 친구들과 대화를 이어가던 중에 그 무지렁이들은 한마디씩 저에게 처음 듣는 소리들을 짓거렸습니다. 그렇게 셰프님이 맛있는 거 많이 해주신다면서요? 좋겠어요. 파스타도 해주시고 그 뭐냐 외국 음식 이름 어려운 거. 아, 라자냐 그런 것도 해주고 안 시켜도 알아서 짠 하고 차려주신다면서요? 시어머니께서도 며느리 물 한 방울 안 묻힌다고 소문났던데 부러워요. 그게 제 얘기가 맞나요? 손에 물 마를 날 없이 살고 있는데요. 제 말이 끝나자 정적이 흘렀습니다. 라자냐는 무슨 내가 그것들을 먹은 적이 없다. 그러더니 농담도 참 잘하신다면서 멋쩍게 웃는데 거기에 아주 종지부를 찍어주었습니다. 저 인간 집에서 손 하나 까딱 안 한다고요. 종갓나 새끼라고 대놓고 욕했습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얼마나 별의별 거짓말을 떠들고 다니는 건지 허언증도 그런 허언증이 없네요. 전 제 말만 하고는 음식이 나오는 족족 한 톨도 안 남기고 싹싹 먹었어요. 남편 놈 땀 흘리며 일하든지 말든지 네 그 거짓말 내가 오늘 싹 다 까발려주마 이를 갈며 말입니다. 오랜만에 남이 해준 음식 먹으니까 술술 넘어가더군요. 아, 남이 아니라 남편이 해준 거죠. 일하느라 바빠서 남편은 마지막 코스가 나올 때나 자리에 합석을 했습니다. 전 웃으며 남편을 맞았고 저 외에 그 자리의 모든 이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표정으로 남편을 맞았습니다. 영문을 모르는 남편은 또 거들먹거리며 한잔하자고 와인잔을 치켜 올렸어요. 제가 남편을 끌어내린 자리인 줄도 모르고 말입니다. 아마 그 자리에 있던 남편 친구의 와이프들은 집에 돌아가는 길에 신났겠죠. 한창 떠들고 뒤에서 이야기할 거 생각하니 제가 다 흥미진진했습니다.
그러게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새는데 저한테 적어도 정말 조금이라도 일을 덜어주고 식모살이 안 시켰다면 제가 그 모임 자리에 흙탕물을 뿌리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사람 입이라는 게 빛보다 빠르더군요. 모든 부부들이 흩어지고 저 또한 남편과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남편 친구에게 전화가 왔고 남편이 스피커폰으로 해두고 전화를 받는데 아까 자리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나불나불 비둘기처럼 전해주더라고요. 역시 가재는 개편, 똥은 똥끼리 뭉친다고 어찌나 열변을 토하던지 한창 이야기를 전해 듣던 남편은 사색이 되었고 옆자리에 앉은 저를 말없이 보길래 전 씩 웃어주었습니다. 그래, 오늘 내 진실된 이야기를 잘 들었냐 이 사기꾼아? 라는 눈빛으로 말이죠. 집 앞에 도착해서야 저에게 자기 체면이 뭐가 되냐며 막 따지는데 그러면 내 체면은 이 집안 식모냐? 온 동네 다 들리게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어요. 할 말은 없는지 큰 소리 치는 제 입을 막고는 들어가서 이야기하자더군요. 그래서 어디 그래 집에 가서 함 들어보자 했습니다. 그러더니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늘어놓았어요. 온 가족이 요리사 직업이니 집에서까지 요리하기는 너무 질린다, 지친다. 그래서 집에서 편하게 쉬는 당신이 해줬으면 좋겠다. 어차피 일도 안 하니 그 밥하는 거 얼마나 힘들다고 그러냐. 자기 너무 서운하고 힘들다 라고 하는데 너 여태껏 내 이야기 뭐로 들었어? 너 귓구멍에 달팽이관도 요리했니? 귀 제대로 열고 다시 똑바로 들어. 삼시세끼에 간식에 장보기에 하물며 설거지까지 어쩜 아는 사람이 더하다고 힘든 거 뻔히 알면서 뭐? 집에서 편하게 쉬어? 내가 언제 쉬어? 인사드리러 온 날부터 식모살이 했는데 넌 내 생각이라는 걸 하냐? 그러면서 밖에서는 로맨티스트인 척 다 해주는 척 거짓말이나 치고 다니고 부끄러운 줄 알아라. 방 안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나자 시누이와 시어머니께서도 달려왔습니다. 그러더니 또 짜증나는 말을 보태는데 밖에서 힘들게 일하는 사람들 생각해서 그거 하나 하기가 힘드냐. 너 시집 온 지 1년이 됐냐 2년이 됐냐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요령껏 하면 되지 뭘 맨날 손수 준비하냐. 가끔 시켜서도 먹고 사 먹으면 된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오 그렇단 말이지? 오케이. 이렇게 비장한 각오를 다지고는 하루 5끼 중 2끼를 시켜 먹었습니다. 그것도 중간중간 식사 준비할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말이에요. 한 끼는 식사, 한 끼는 간식을 사오거나 배달을 불렀죠. 자기들도 해놓은 말이 있어서 탐탁지 않아 보이는 표정이었지만 토 안 달고 잘 드시더라고요. 저도 이런 게 요령이구나 싶었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배달이 그렇게 메뉴가 다양하지 않았어요. 끼케야 치킨, 피자 이런 것들 이어서 하루 중 2끼여도 식구들이 질려하는 게 눈에 띄었죠. 그러다 저도 점점 꾀가 늘어서 하루 중 2끼에서 3끼로 배달을 늘렸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좀 살겠더라고요. 하루 종일 음식하고 치우느라 책 한 권 볼 새가 없었는데 책도 보고 제 시간을 조금이나마 가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점점 트집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시누이가 요새 식은땀이 잘 난다면서 아무래도 먹는 게 부실하다고 하는 거예요. 몸에 안 좋은 것만 먹다 보니 티가 난다고, 음식이 질린다고 말이죠. 시어머니도 이러다 자기 당뇨로 훅 갈 것 같다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얼마나 중요한 줄 아냐면서 다시금 입으로 가르치시는 겁니다. 점점 잔소리로 앓으니 죽겠다 싶을 즈음 크게 몸살이 났어요. 열이 펄펄 끓고 내려가지를 않아서 응급실에 실려갔죠. 남편과 시댁 식구들은 아픈 저보다는 집에서 밥 해주던 식모가 고장났다는 듯이 저의 건강엔 크게 관심이 없었고 일어날 수 있겠냐, 손에 힘이 있느냐, 입원해봤자 나아지는 거 없을 테니 집에 빨리 돌아가자는 거예요. 진짜 죽을 듯이 아팠는데 이 인간들이 죽으려고 진짜. 근데 그 아픈 와중에도 사람이 죽으라는 법이 없다고 친정 엄마가 해주신 말씀이 뿅 하고 생각이 났어요. 안 하고 싶으면 못하면 된다. 괜히 쓸데없이 잘해봤자 그 잘하는 걸 싫어하게 될 때까지 해야만 한다 였습니다.
누워있다 벌떡 일어나서는 집으로 갔어요. 아픈 것도 꾀병이었던 건지 뜨거웠던 열이 싹 식더라고요. 전 정말 냉정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열이 너무 많이 나서 미각을 잃은 것 같다고 둘러대며 보기에만 좋은 쓰레기들을 계속 만들었어요. 맛보면 바로 왜 칼만하게 말이에요. 간장 넣을 거 설탕 많이 넣고, 소금 넣을 거 식초 넣고, 참기름 넣을 거 빙초산 넣고, 정말 냄새도 맡기 싫을 괴식을 만들었죠. 처음엔 인상 쓰면서도 조미료 가져다가 조금씩 수정해서 먹던 가족들은 도저히 입에도 넣을 수 없는지 한 입 먹고 헛구역질을 하더라고요. 전 표정 변화 없이 맛있게 먹어서 저에겐 아무 비난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제가 정말 혀의 미래를 잃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전 그저 시댁 식구들에게 갖다 바칠 앞으로의 내 미래를 생각했을 뿐이었죠. 원래는 일하는 중간에도 집에 와서 밥을 꼬박꼬박 챙겨 먹어서 오는 사람마다 따로따로 밥상을 차리게 하더니 언젠가부터 밥때가 돼도 안 오더라고요. 운영하시는 한식당 밥 지겹다고 식당에서 절대 안 드시는데 몇 번씩 저에게 밖에서 먹고 올 것 같으니 식사 준비 안 해도 된다고 연락을 하거나 들어오는 길에 시댁 식구 모두의 손에 음식 봉다리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렇죠. 다들 그렇게 요령껏 하면 되잖아요. 진작에 말이죠. 그래서 전 자연스럽게 주방과는 거리를 두게 되었습니다. 책 볼 시간이 넘치다 못해 친구들도 만날 수 있게 되고 밖에 나가서 남이 해주는 맛있는 음식도 먹고 여유 있게 차도 마시고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결혼 전에는 이런 것들이 행복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귀중한 줄 알았으면 친정 엄마께 더 잘할걸 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쇳불도 단김에 뺀다고 여유 있던 날 중 제일 날씨가 좋던 날 친정 엄마께 찾아갔습니다. 결혼하고 제 안색이 안 좋아졌다며 보약만 계속 보내던 친정 엄마께서는 제 얼굴을 보더니 반가워하시면서 좋아진 안색에 안심하셨어요. 그래서 이제까지 있었던 모든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잘했다고 하실 줄 알았는데 친정 엄마의 답변은 의외였어요. 에휴, 너도 참. 오죽하면 그랬겠냐, 그 사람들이 오죽하면. 얼마나 넌덜머리가 났으면 그랬겠어. 좋게 좋게 넘어가지 그랬어. 먹을 걸로 장난하면 안 돼. 벌 받는다. 오늘 가서 솔직히 말하고 사과드려. 친정 엄마께 좀 서운했어요. 엄마가 지켜준 고운 손, 처가에서 1년도 안 돼서 다 부르트게 만들었는데 뭐 이쁘다고 제가 그들을 배려해야 하는 걸까요? 전 그래도 나름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에게 솔직하게 털어놓기도 했고 말이에요. 너무 서운하고 속상해서 친정 엄마께 소리를 지르고는 친정에서 나와버렸습니다. 달리 갈 곳도 없어서 동네를 할 일 없이 맴돌다가 해가 다 져서는 시댁으로 겨우 들어갔어요. 가더니 친정 엄마가 시댁 식구들과 이야기 중이셨습니다. 저한테 시댁에 잘하라고 그렇게 말해놓고는 시댁에 와서는 자기 딸 힘들다고 하소연하시는데 눈물이 났어요. 친정 엄마도 많이 속상하셨겠죠. 저라도 제 딸이 자기 식모처럼 산다고 하면 눈이 뒤집혀서 바로 따지러 왔을 건데 엄마는 나름 중립적으로 생각을 정리하신 듯 했어요. 차분히 시댁 식구들에게 차근차근 말씀하시는데 당연히 할 말이 없는 시댁 식구들은 친정 엄마의 말을 들어만 주셨습니다. 그 와중에 친정 엄마의 마지막 말이 시댁 식구들을 많이 흔들었어요. 제 딸아이가 좀 부족하기는 해도 뭐든 잘해보려는 아이라서 요리 전문가이신 사부인이 보기에는 쉬워 보일 겁니다. 당연하죠. 고수이시니까요. 그래도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기 싫은 일은 남도 하기 싫은 일이다 라고 말이죠. 이리도 귀하신 요리 손들도 하기 싫은데 제 딸도 싫어질 수 있죠. 그래도 노력은 할 거예요. 노력이라도 높게 사주세요. 그럼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정중하면서도 단호하게 이야기하셨어요. 친정 엄마께서도 시집살이 이가 갈리게 하신 분이라서 정말 말씀을 잘하셨죠. 뒤에서 듣던 저는 박수를 칠 뻔했다니까요. 강의도 그런 명강의가 없었어요.
제가 집에 그렇게 큰 스승이 있는 줄도 모르고 너무 빨리 하산한 게 아니었을까 싶었죠. 말을 마친 친정 엄마는 돌아섰고 현관문 앞에 서 있던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리고는 뒤로 앉아있는 시댁 식구들 안 보이게 손가락으로 오케이 표시를 하시고는 제게 윙크를 해주었어요. 그래서 저도 쌍따봉을 날려드렸습니다. 친정 엄마 말에 진정으로 납득이 된 건지 아니면 다시 정상적으로 살기로 작정하신 건지 시댁 식구들은 식사 문제로 저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였죠. 연애 때처럼 알람을 맞춰두고 일어서는데 이미 주방에서 빛이 새어들고 있길래 나가보니 시누이가 밥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의아해하며 옆에서 저는 거들었죠. 말없이 묵묵히 요리를 하던 시누이가 먼저 입을 뗐어요. 언니, 미안해요. 사돈 어르신 말이 맞긴 해요. 나도 하기 싫으면서 언니한테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말이 많았죠. 너무 이기적이긴 했어요. 반성합니다. 막상 대놓고 사과를 하니까 뭐라고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웃으면서 알면 됐어요 하고는 새침하게 말하고 말았습니다. 또 이렇게 며칠 위하는 척 하다가 절 다시 부엌대기로 만들 것 같아서요. 하지만 단순한 제 예상을 벗어났습니다. 제가 아예 주방에서 손을 뗄 수는 없었지만 시누이 남편이 돌아가면서 아침은 준비해 주었어요. 그리고 출근해서는 이전처럼 점심시간에 집에 들르지 않고 가게에서 식사를 해결했고 저녁만 제가 했습니다. 삼시기가 일시기가 되었죠. 쉬는 날에는 시어머니께서 운영하시는 한식당으로 처음으로 초대도 해주셨어요. 어찌나 으리으리하고 맛깔나던지 시어머님 요리를 못 먹어봤으면 한이 될 뻔했습니다. 이리도 멋지신 분이 왜 이리도 집에선 절 못 시켜 먹어 안달이실까 싶었는데 일하실 때 보니 굉장히 깐깐하시긴 했어요. 직원들이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다시 한번 다잡아주고 혼내시는데 저한테 지적하시는 건 일도 아니었더군요. 그나마 며느리니 다행이지 제가 직원이었다면 뼈도 못 추렸겠더라고요. 제가 맛있게 먹으니 그런 제 어깨를 토닥이시면서 천천히 먹으라고 하시곤 돌솥밥이 나왔는데 콩으로 미안이라고 쓰여 있더라고요. 왜 그런 말이 있지요. 대감집 마님이 머슴에게 어쩌다 한번 쌀밥만 줘도 감동해서 운다고요. 제가 딱 그 머슴의 마음이었습니다. 1년간 시집살이 식모살이 하던 서름이 그깟 콩 33알로 싹 지워지다니 저도 참 속이 없죠. 시어머님을 돕던 시누이도 다가와서는 언니 봤죠? 엄마는 언니한테는 정말 잘해서 별말 안 한 거예요. 언니가 진짜 요리를 잘해서요. 온 집안이 제 맘을 풀어주려고 작정한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만 전 거기에 사르르 녹아서 다시 주방에 들어갈 생각은 없었습니다. 적당히 어느 정도것만 할 생각이 있었지만요. 저도 결국 나중에는 저들처럼 대를 이어서 누군가에게 주방을 떠넘기게 될 테니까요. 미국으로 가버린 동서처럼 폭탄 던지기 하듯이요. 그날은 오랜만에 만난 친구에게 일자리를 소개받은 날이었습니다. 저에게 온 가족이 사과를 하던 그날이 말이죠. 요리하느라 힘들어서라기보다는 전 집에서 편하게 있는데 밥이나 해줘라. 그 말이 더 충격이었고 집에서 밥만 하는 게 밖에서 일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고 자기 시간이 부족하니 발전이 더디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물론 제 적성에는 말이에요. 집안에서 만족하고 가정주부로서 멋진 분들 많습니다. 저에 한해서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모든 선택의 기준은 그 일이 나 자신이 행복하냐, 행복하지 않냐잖아요. 세월이 많이 흐른 요즘 세대에는 현모양처라는 말은 잘 사용하지 않아요. 다른 뜻으로 사용합니다. 일을 하기 전 집에서 밥만 죽어라 하던 제가 딱 현모양처였어요. 현재 모양이 처량하다 이 뜻으로 말입니다. 확실히 집안에 있을 때보다 바깥일의 강도는 정말 힘들어요. 생판 모르는 남들에게 아쉬운 소리도 해야 하고요. 말 그대로 남의 돈 벌어먹기 힘들잖아요. 하지만 전 너무 행복합니다. 지금 다음 고객을 만나기 위해 사연 남녀를 들으며 달리는 차 아니어도 말이죠.
지금까지 종갓나 새끼 1일 1식 만들기, 혐오양처가 커리어 우먼일 때 더 행복한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삐 살아도 모두가 행복하시면 좋겠어요. 모두들 자기 만족하세요. 지금까지 예디야기였습니다. 끝까지 함께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전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